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인가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처음 시작합니다. 원래 마지막 수업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 오늘 또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한번 주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신 적 있나요?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 동영상 인터넷 강의는 굉장히 큰 단점이 통제를 잘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 여기서는 이렇게 졸면은 가끔은 이름도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이름을 안다면은. 근데 조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이제 여담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는 누가 터치를 해줄 수가 없죠. 저도 동영상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과목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처음에 볼 때는 이거 뭔 내용인지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눈 뜨면 다 돌아가 있어요. 끝까지. 눈 뜨면 다 지나가 있어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영상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업체들 중에는 이렇게 홍보하는 데도 있어요. 합격하면 환불해드립니다.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그 소리가 뭔 소리일까요? 당신네들 얼마든지 합격해보세요, 이 뜻이에요. 그 광고 보고 10명이 왔다. 10명이 와서 1명이 합격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는 돌려줘도 업체 입장에서는 남는다는 거죠. 아무튼 동영상의 가장 큰 단점이 그겁니다. 물론 장점도 있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절약이 되고요. 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렴하고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이제 길게 가는 거죠. 3년, 4년 막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주부터 했던 내용들을 이제 점검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총론이라는 걸 했고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걸 했고요. 부동산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이나 부동산 속성, 이거는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이 특성의 파생 현상들은 뒤에서 공부하는 것들, 2주, 3주, 4주, 5주 차에 공부하는 것들이 파생 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한 늦춰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차에 강론으로 들어갔죠. 강론의 첫 번째가 경제론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수요 공급이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경기 변동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를 구별하는 게 있었고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느냐,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느냐, 그리고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고, 수요량 변화는 뭐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대칭적으로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 이렇게.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요거는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같은 곡선상의 점의 변화고요. 요거는 선의 이동이다.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상태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할 때, 이게 이동하면은 교차점이 이동하겠죠. 그게 균형의 이동입니다. 다음에 탄력성이라는 거 했고요. 탄력성은 뭐라고 했죠?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죠. 수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성이 큰 것이고요. 수량이 적게 변하면 탄력성이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강론의 두 번째 주제가 시장론이었고요. 시장론과 이제 그 정책론을 했었는데, 시장론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기능 했어요.
특히 부동산 시장 기능 때문에 이 정책론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이걸 시장론에서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효율적 시장이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효율적 시장이론에서 이거는 시장의 효율성이 정보를 얼마나 즉각 반영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랬죠. 즉각 정보를 반영하면 효율적이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면 비효율적이고, 근데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과거 정보, 현재 공표 정보, 내부 정보 해서 과거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구분을 했죠. 그다음에 입지론이라는 거 했죠. 입지론에서는 이제 공업 입지론에서는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거 했어요.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것은 공장을 지을 때 어디에 공장 지어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죠. 그 제품 생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위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공장의 위치에 따라서 판매 조건은 똑같다고 본 거예요. 어디에다 공장을 짓든 판매는 똑같다면 가능한 한 비용을 낮추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비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수송비도 있고 임금도 있고 집정력, 이게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주장을 한 학자가 제일 강조한 것은 수송비요. 베버라는 학자가 가장 강조한 것은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이 주장을 이제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고, 그 다음이 집정력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 수송비는 다시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는데,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고요. 원료 산지 근처에 공장을 짓게 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걸 원료 지향 입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 지향 입지, 이거는 시장 근처에 공장을 짓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시장 지향 입지의 경우에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원료 지향 입지의 경우에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자, 여기에 이제 수송비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제품 수송비나 원료 수송비나 별 차이가 없으면 공장 위치를 어디에 잡든 관계가 없죠. 이런 경우는 입지 자유형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수송비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송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 지점보다 늘어나는 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임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저임금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죠. 이럴 때에는 노동지향 입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관련 업종들끼리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집적 지향 입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겠죠. 원료 지향, 시장 지향, 입지 자유, 노동 지향 또는 집적 지향, 이런 표현들. 근데 뭐 이거는 중요도가 뭐 한 10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 했고요. 공업 입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업 입지라 그랬어요. 상업 입지에서는 중심지 이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의 성립 조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중심지가 망하지 않고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장사가 잘 돼야 되겠죠. 그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잘 돼야 되는가 하면은 그 점포가 또는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최소한의 매상고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유지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최소한의 매상고를 뭐라고 표현해요? 최소 요구치, 이렇게 표현해요. 최소 요구치.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점포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최소한의 규모, 이걸 이제 최소 요구치라고 한단 말이죠. 그 최소 요구치보다는 매상이 어때야 돼요?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배후지에서 그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 고객이 존재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중심지까지 와서 제품을 구매해가는 거죠. 상품을 구매해가는 그 고객이 존재하는 그 범위가 최소 요구치 범위보다는 어때야 돼요?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중심지 성립 조건에서 최소 요구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겠죠. 그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고객이 구매해서 가는 그 범위, 이게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한다는 거죠. 사람이 구매해서 가는 거지만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이제 중심지가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죠. 요 내용 한 가지 했고요. 중심지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소매인력법칙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만유인력법칙을 소개해드렸죠. 맞나요? 만유인력법칙에서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덩치가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은 세지고요. 그 자석 생각하면 돼요. 자석하고 똑같아요. 우주 전체 이 지구나 달, 이 태양 이런 것들이 다 거대한 자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거대한 자석이 끌어당기는 거죠. 물체들을. 근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이 크다. 이거를 상권에 적용했죠.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기는 힘이 크다. 또는 점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거리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이 작아지죠. 자, 근데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곱에 반비례하게 작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크기가 2배가 되면은 당기는 힘은 2배가 되는 거지만 거리가 2배가 되면은 당기는 힘이 반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의 반이 된다 그랬어요. 제곱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가 중요하다, 거리가 중요하다. 거리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발길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포에 적용할 때 접근성, 거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게 물리법칙이지만 사람의 인간의 삶에 적용하더라도 그럴듯하게 적용되는 게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이죠. 이거를 소매인력법칙 이렇게 바꿔서 적용한 사람이 바로 레일리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무튼 요 만유인력법칙, 소매인력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점포의 유형에 대해서 했어요. 집집국산 전선편 했죠.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집심성 점포는 배후지의 중심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고요. 집재성 점포는 동종 업종들끼리 한데 모여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를 집재성 점포라고 그랬죠. 제자가 있을 제자요. 집이 모을 집자, 모일 집이고요. 그래서 중심에 모여 있다. 이걸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대형 극장이라든가 서점, 대형 서점, 뭐 고급 음식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로 도심에 이제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집재성 점포는 도심이 아닐지라도 한데 모여 있으면 유리한 것들. 그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 집집국산 했죠.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거는 국부가 부분이라 그랬죠. 부분적으로 중심지에 자리 잡는 게 유리한 점포. 산재성 점포, 동종업종들끼리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 그 다음에 전선편 했어요. 전문품점, 선매품점, 그 다음에 편의품점. 전문품점은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기호나 취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후지의 중심에 있어도 이 배후지에서 다 중심으로 구매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집심성의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선매품은 고르 후에, 비교 후에 구매하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선자가 고를 선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교 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업종들끼리 한데 모여 있어야 비교하기가 쉽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전선, 편의품점은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했어요. 입지론에서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대론 했죠. 지대론에서는 이 지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토지 임대료. 지대하면 토지 임대료. 이 단어의 뜻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이론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입력이 안 되겠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단어를 몰라요. 이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용어들이 나오면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입지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막내가 누구 막내 획철이 하나 준비해야 되겠어요? 막내가 누구예요? 이쪽이 막내인가? 저쪽이 막내인가? 입지가 위치라고 했죠. 위치.
입지론은 위치에 관한 이론이에요. 위치. 어떤 위치가 어떤 활동을 하기에 좋은 위치냐. 공장의 입지론 하면 어떤 위치가 공장 짓기에 좋냐. 상업 입지하면은 어떤 위치가 어떤 점포가 자리하기에 좋냐. 또는 상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입지론이죠. 지대 하면은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느냐. 이 이론이 바로 지대론이에요. 지대론.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 그 다음에 출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지대론은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했어요. 200년 전 유럽이라고 그랬어요. 200년 전 유럽. 그래서 농경지, 농사 짓는 땅이죠. 농경지의 경우 어떤 땅은 지대가 높고 어떤 땅은 지대가 낮을 때 그 지대가 높고 낮은 이유가 뭐냐. 어떤 땅은 높고 낮은 이유가 하나는 비옥도. 비옥도를 강조한 이론이 차액지대 이론이에요. 차액지대.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어렵잖아요. 차액지대에서 비옥도를 연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따로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거 따로 계속 봐야 돼요. 차액지대로는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차이. 그 차액. 100원, 200원 그 차액 할 때 그 차액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비옥도를 연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자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옥도가 높은 땅은 생산물 가치가 높고요. 비옥도가 낮은 땅은 똑같은 넓이의 땅이라도 생산물의 가치가 낮겠죠. 덜 생산되니까.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차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게 그 단어에서 핵심되는 내용을 연상하기가 어려우면은 반복해서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차액지대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비옥도. 이렇게 차액지대, 비옥도. 그 다음에 위치지대도 있었죠. 위치지대는 이거는 이 단어에서 생각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근데 그 위치에 연상되는 표현도 함께 알아야 돼요. 그냥 위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치에 따라 도시까지 수송할 때 농산물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수송비는 절약이 될 것이고요. 절약되는 만큼 지대는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 차이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따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절대지대. 이거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대론에서. 그다음에 도시공간 구조론 했고요. 도시공간 구조론에서는 동선다 했어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동심원이 뭐라 그랬어요? 원의 중심이 같다 이 소리죠. 원의 중심이 같다. 원의 중심이 같은 여러 개의 원이 이렇게 펼쳐지듯이 도시가 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뭐가 자리 잡고요? 제일 안쪽에는 중심 업무 지구가 자리를 잡고요. 그 바깥은 원래는 주거지였는데 도시가 성장하면서 천의지대가 된다 그랬어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천의지대. 그 다음은 그 천의지대는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범죄 발생 빈도도 높고 또 질병 발생 빈도도 높고요. 그러면 거기 주변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살고요. 그 바깥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살고요. 도시가 더 성장하게 되면은 통근자 지대가 더 바깥에 형성된다 그랬죠. 그렇게 동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선형 이론은 이걸 더 발전시킨 이론이죠. 어떻게 도시가 동그랗게 성장하느냐. 도시가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교통 노선이 있다면 그 교통축을 따라 도시가 더 많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핵심으로 이제 연결될 때 이게 선자가 부채 선자죠. 그래서 원이 변형이 돼서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게 선형이론, 부채 선자라고 했어요. 이걸 더 발전시킨 이론이 이제 또 다핵심 이론 나왔죠. 핵이 한 개밖에 없는 이론들이죠. 얘네들은 핵이 한 개밖에 없지만 요거는 이제 핵이 여러 개가 점차 통합되면서 이렇게 다핵이 된다. 자, 이런 내용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책론에서는 정책론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를 했고요. 다음에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면 토지정책, 주택시장에 개입하면 주택정책,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 이렇게 있죠. 시장론하고 요거 정책론이 이게 3주차죠. 3주차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난주 했고요. 요 내용은 지난주 했어요. 요 내용은 정책론에서 정부의 개입은 다시 둘로 나누어서요. 하나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 했죠. 시장에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 또 하나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죠. 어떻게 개입하느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한 거예요. 시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자원 배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시장 실패라 그랬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그랬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근데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외공불비,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특히 외부 효과가 더 중요하다 했고 그 다음이 공공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 수단은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느냐. 토지 이용 규제는 출제된 적은 없다 그랬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거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나누는 지역 지구제. 이거는 외부 효과 중에서도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고요.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얘기 나오는 게 TDR. 그 다음에 토지 비축제도 이런 게 있고요.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여기는 이제 분양가 규제를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에서는 조세 전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그 거래 상대방에게 떠넘겨지는 현상을 전가라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조세 귀척의 문제라 그랬죠. 이거는 탄력성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주차에 공부한 게 투자론이에요. 투자론에서는 지렛대 효과를 했고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랬죠. 타인 자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자를 내야 되죠. 근데 그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은 그러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죠. 우리 애한테 지렛대 효과를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애 통장이 마이너스 30%였어요. 주식 통장이 마이너스 30%여서 애가 얘기할 때마다 아직도 마이너스 30%야.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계속 얘기하기가 제가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70만원 제 돈을 넣었어요. 그 마이너스 30%, 100만원에서 마이너스 30%였어요. 그래서 7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제 돈을 70만원 넣어가지고 140만원으로 투자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30%를 냈어요. 수익률을 30%를 내면 얼마예요? 42만원이죠. 42만원이니까 140만원이 42만원 벌었으니까 182가 됐죠. 근데 제 돈은 70만원 들어갔죠. 70만원 그러고 다시 뺀 거죠. 뺐으니까 182에서 70만원 원금 뺐으니까 112가 됐죠. 순식간에 플러스 10% 넘었죠. 걔 입장에서는. 그래서 갑자기 애가 물었어요. 아빠 이제 주식 잔고 얼마야? 통장 얼마 남았어? 이제 수익률 플러스 됐어요. 어떻게 했어? 30% 수익 냈다니까. 자기 통장 70만원에 30% 내봤자 21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91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아빠 돈 집어넣었다 잠깐 뺐다. 아, 이게 지렛대 효과야? 그게 지렛대 효과인 거죠. 그 이자 전혀 주지 않는, 이자 전혀 주지 않는 지렛대 효과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마이너스 지대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140만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0% 돼버리면은 70만원에서 마이너스 10%면은 7만원 잃는 거지만 140에서 10%면은 14만원 잃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제 돈 70만원 빼내버리면 우리의 거는 더 빠지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지렛대 효과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타인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 자, 위험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위험의 크기는 뭘로 측정한다? 위험의 크기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했고요. 수익은 뭘로 측정한다? 가중 평균,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위험의 유형에 사금, 법인유, 사업상 위험, 사금, 금융적 위험, 사금법, 법적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중에 사업상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업상 위험은 무슨 위험이라고 했어요? 제일 걱정되는 위험이 시장 위험, 장사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위치 위험,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수익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죠.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다, 주관적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수익률이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마음속에 있는 거.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채택을 한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분산 투자라고 했어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위험을 줄이기는 줄이는데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투자 안에 똑같이 미치는 위험은 줄일 수가 없죠. 이런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 그랬어요. 근데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라 했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향이 반대가 되게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였어요. 할증 할인하는 거죠. 할증 할인하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표에서 숫자를 찾아야 되는지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자, 한 번이 이렇게 되는 거 하고요, 한 번이 이렇게 되는 거 하고요, 둘 다 뭐예요 이게? 이것도 일시불, 이것도 일시불이죠. 일시불에 언제 가치를 구하고 싶어요? 미래 가치를 구하고 싶죠. 이럴 때는 일시불에 내가 계수표에서 이게 몇 년인지 몇 %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표에 있는 숫자를 곱하면은 나온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일시불에 현가 계수표에서, 현재가치 계수표에서 이게 몇 년인지 몇 %인지를 찾아서 이 숫자에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온다 그랬고요. 매 기간 말 똑같은 금액이 불입되는 이러한 형태는 무슨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연금 형식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연금 형식으로 불입되는 경우 여기에까지 오는 원금이자 다 합하고 얘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랬죠. 이 합계를 구할 때는 연금의 내가 계수표에서 몇 년인지 몇 %인지를 찾으면 된다 그랬고요. 여기서도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을 때, 언제 금액이 궁금할 때 현재 금액이 궁금한 거죠. 이건 할인한 후에 합산한 거죠. 할인한 후에 합산한 이 금액이 궁금하면 무슨 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표, 현가 계수표에서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 이것만 알면은 어떤 표에서 찾는지는 간단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감각을 갖고 계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10년이면은 10번이에요. 매년 말이면 10번이면 이 숫자는 1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 숫자는 10보다 크다라는 거죠. 왜? 10번이잖아요. 10번. 10번이니까 원금만 합쳐도 몇이에요? 원금만 합쳐도 10이자 10. 1억씩 10번 넣는다 그러면 원금만 해도 10억인데 지금 여기는 이자까지 와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금액은 10보다는 커야 될 거다, 이런 감각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자, 이게 10년 10%다 하면 이 숫자는 10보다 작을 거다라는 감각, 이런 감각은 굉장히 좋아요. 이 숫자는 1보다 클 거다 작을 거다? 이 숫자는 1보다 클 거다, 할증되는 거니까. 이 숫자는 1보다 작을 거다, 할인되는 거니까.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요거는 합치는 거 여러 개를. 그 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이었어요. 현금 수지 측정은 가유 순전 후 했죠. 우리가 임대를 하면은
가능총소득, 임대했을 때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온 돈이 가능총소득이고, 실제 그만큼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죠. 그 이유는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대손충당금, 방은 찾지만 돈을 내지 않는 경우, 또는 불량부채 충당금 이렇게 하죠. 실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 세 단계로 뺀다 그랬죠. 뺄 때마다 남는 게 하는 순, 빼고 전, 또 빼고 후,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영업 경비고요. 빚은 빚인데 뭐라고 표현해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표현하고요. 원금과 이자의 합이에요. 이자만 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이라 그랬어요. 예, 여기는 세금은 세금인데 영업소득세죠.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수지를 측정했을 때 남는 게 순영업소득. 여기는 세전 현금 수지. 여기는 세후 현금 수지.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를 투자를 했다면, 자, 투자 분석 기법이요. 투자를 한다면 이걸 하는 게 좋을란지 그렇지 않은 것이 좋을란지 판단하는 게 투자 분석 기법이고요. 여기는 하루비가 한다 그래서 하루비 투자 분석 기법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할인한다,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는 오로지 몇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5가지밖에 없어요. 순순해, 순현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하고 내부 수익률법하고요. 여기에 연평균 순현가라는 게 있어요. 순현가 중에 연평균 순현가. 그리고 현가 회수기간이 있어요. 현가가 세 군데 있죠. 할인하는 게 현재 가치, 얘네들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 자동으로 되고요. 나머지 2개만 더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에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법은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몇 년 걸리느냐. 그게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죠. 근데 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하면은 총소득 승수가 되는 거고, 순영업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그러면은 순소득 승수가 되고, 세전현금 수지로 몇 년 걸리느냐 하면 세전수지 승수, 세후수지 승수 이렇게 되는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여기 총소득과 순소득은 무슨 투자액을 회수해야 되고요. 이거는 총투자액을 회수해야 되고요.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액을 회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짝짓기를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가능 총소득 승수, 유효 총소득 승수 합쳐서 총소득 승수, 그다음에 순소득 승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죠. 맞나요? 이거 이제 나중에 분수꼴로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뭐 분모 분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물론 이제 알면은 더 좋긴 하지만 지금 나중에 해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지금 이 역수가 뭐예요? 역수가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은 뭐예요? 계산할 때 투자액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율이거든요. 이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름이 쉽다 그랬죠. 여기에 승수자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용어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랬죠.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뭐라 그랬어요? 종합환원율하고 지분배당률이에요. 종합환원율과 지분배당률. 여기 중간에 지분자가 붙어 있죠. 지분배당률. 지분자가 붙어 있는 거는 이 반으로 잘랐을 때 어느 쪽? 오른쪽, 이쪽. 지분배당률 여기는 종합환원율이에요.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종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총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분배당률이나 세후수익률, 얘네들은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물론 이쪽도 얘네들도 뭐예요?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하고, 얘네들은 총투자액하고 비교하죠. 맞나요? 총소득이나 순소득은 누구하고 비교한다? 총투자액. 세전현금 수지나 세후현금 수지는 지분투자액. 여기 할 때 수익률도 마찬가지 역수니까
이거는 뭐하고 비교하고요? 총투자액 비교하고, 이거는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하고. 됐나요? 요거 지분배당률, 요거 종합환원율, 전부 다 지분배당률은 뭐하고 비교하고? 지분투자액하고 세전연금수지 비교하는 거고, 여기 종합환원율은 총투자액과 순영업소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가. 비교 대상이 요거 순소득승수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순소득승수 총투자액하고 순영업소득하고 비교하는 거고, 이 짝짓기만 되면 된다. 짝짓기. 종합환원율도 뭐하고 짝짓기 하는 거다? 총투자액하고 순영업소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됐나요? 비교가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은 뭐하고 비교하고? 총투자액하고 비교하고, 세전현금수지와 세후현금수지는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하고, 그 비교만 알아도 웬만큼은 이제 맞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분모 분자를 바꿔서 틀리게 만든 문제는 이번에 28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분모 분자를 바꿔서 틀리게 만든 지문은 한 번밖에 없다고요. 그 소리는 그렇게 잘 안 묻는다는 게, 분모 분자보다는 짝을 묻는다고요. 짝을. 예, 지분 배당률 했는데 총투자액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됐죠? 예, 그게 이제 어림셈법이에요. 비율분석법은 비대부채였어요. 비대부채. 예, 비대부채 해서 대는 대부 비율이고요. 예, 다음에 대부채죠. 대부채. 부는 부채 감당률이고요. 채는 채무 불이행률이에요. 그래서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라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남의 거 비율이다. 대부 비율이 60%다. 남의 게 60%다. 그럼 내 거는 40%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나중에 부채 비율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예요. 내 거분의.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이거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대부 비율은 전체에서 타인 자본 비율인데,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그랬어요?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이건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뭐보다 큰 게 좋아요? 예, 1보다 큰 게 좋고요.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 누구를 감당하는 거예요? 유효총소득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1보다 작을수록 좋다. 자, 여기까지가 되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혹시 또 오늘 듣고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몇 주간 한 거예요? 지금 4주간 한 걸 한꺼번에 한 거예요. 4주간 한 거를 지금 한 40분 만에 했는데 5분 정도 더 하고 쉴 거예요. 아직 5주차, 6주차, 7주차 이게 지난주 7주차 했는 거고요. 7주차에 금융론까지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금융론. 금융론이 이제 5주차 했죠. 지금 마지막으로 했는 게 5주차에 한 거예요. 금융론에서는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거 했고요. 저당 유동화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했어요. 저당 상환 방법은 다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구별하는 게 있고요.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이거 구별하는 게 있고요. 저당 유동화에서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그때 발행하는 증권, 자금 조달 방법에서는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죠. PF 방식 뭐 이런 것들 등등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리츠의 개념하고 저당 유동화의 개념 말씀드렸고요. 고정금리, 변동금리나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고정금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금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해도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익성이 악화되지만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 이렇게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저기 상환한다 그랬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변동금리다. 이거는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데 이게 금융기관한테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대출 금리를 정할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할 때에는 변동금리보다는 더 높게 해서 대출 금리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금융기관한테 유리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랬죠.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다 그랬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그런 위험이 높습니다. 자, 이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상환은 이거를 체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체감. 체증, 체감, 균등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건 뭐고요? 원리금 균등.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증가하면은 체증,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면은 체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기억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체증, 체감, 균등.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건 뭐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원리금 지불액이.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체감,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체증,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근데 이거를 체감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더 많이 얘기한다고요? 원금 균등이라고 더 많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됐죠? 자, 여기서 초기에 누가 더 많이 은행에 갖다 주기 때문에 더 많이 갖다 주는 거는 원금 균등 상환이죠. 같이 비교해 보면 이렇죠. 원금 균등 상환이 초기에 더 많이 은행에 갖다 주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납입을 하면은 잔금이 더 적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더 적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이 은행에다 이자를 덜 갖다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차피 원금은 똑같이 빌렸으면 원금은 똑같이 갚아야 되니까 원리금 합계가 더 적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이 낸 거예요. 이자 합계가 더 적은 것도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어차피 원금은 똑같이 빌렸을 거니까. 그렇게 이제 비교할 때 하는 얘기고요. 또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자가 점점 줄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자 지급분이 대부분이고 원금 상환분이 얼마 안 됐는데 가면 갈수록 이자가 점점 줄죠. 원금 상환은 점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기의 3분의 2 정도는 되어야 원금의 절반을 갚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 비교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개념만 말씀드렸어요. 저당 유동화가 뭔지. 유동화를 뭐로 번역하라 그랬어요? 현금화로 번역하라 그랬죠.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채권. 뭐를 저당 잡은 채권.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주택 저당 채권을 말해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다. 이 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저당 채권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누구예요? 보통은 금융기관, 은행. 금융기관이 현금한다 이 말이에요. 은행이 현금한다.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한다. 자,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은행이 왜 이 채권을 갖고 있게 됐어요? 돈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려고 채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채권을 팔아버리면 수익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파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구해야 돼요, 은행이. 근데 다른 방법으로 구할 방법이 없을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예금주들한테 상환을 하겠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IMF 때는 은행이 현금화할 때 사주는 누군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다 쓰러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누구를 설립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다가 갖고 있는 채권 팔아서 현금 마련해서 은행이 쉽게 안 쓰러지게 한 거라고요. 됐나요? 그 개념만 알면은 여기까지는 일사천리예요. 개념만 알면은 여기까지는 일사천리. 이게 좀 어려워서 그렇죠. 그 다음에 리츠는 뭐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IMF 때 구조조정하는 회사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구조조정이 더뎌져서 결국은 쓰러지기도 했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구조조정하는 회사들도 돈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금도 줘야 되고 할 때 은행에 돈 못 빌리고요. 주식이나 채권 발행해서 돈을 구할 수가 없을 때 구조조정하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거예요. 현금 마련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는 은행이 현금 마련하는 거고 여기서는 구조조정하는 그 회사가 현금 마련하는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덩치가 크다 그랬죠. 그런 규모가 큰 부동산을 사줄 만한 큰 손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손들이, 개미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하나 차린다 그랬죠. 그 회사에 이게 돈을 모은 상태에서 그래서 개미들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미들은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회사에다가 세를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요. 그 수익금을 배당해 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도입된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개념만 알면은 나중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요 정도까지 복습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개발론, 관리론, 뭐 마케팅론 하는 게 남아 있지만 이 정도면은 1시간 동안 충분한 가치가 있죠. 지난 한 6, 7주에 걸쳐서 했던 수업을 다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감정평가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